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아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보좌관 여의도를 말한다. 두 번째 시간 후려가 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김수철 바른정당 보좌진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 무슨 얘기를 듣고 섭외 응하신 거예요? 그냥 나와서 네. 뭐 그냥 그 의원 뒷동산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된다고.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한다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아, 네. 누가 섭외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만 그게 유효할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정의당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은 특이하게 보좌진 협의회가 없더라고요. 네, 없네요. 왜 없는 거예요? 다 있으시네요.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 없게 되었네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의원 수가 작아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구성을 안 하고 나더니 그냥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광철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 수석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제 권통일 보좌관이 처음에 말이 꼬이면서 굉장히 50분 내내 힘들어하다 가셨습니다. 네, 봤습니다. 끝나자마자 안타까워하셨죠? 네, 전화 주시더니 네. 방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첫 질문부터 말이 막혀가지고 네. 애를 좀 먹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모니터링을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뭐 뒤에 가면서 잘 그러니까요. 하셨다고 맞습니다. 주변에 평가가 그렇게 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몸 풀렸더니 방송이 끝나더라.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얼른 몸 푸셔야 됩니다. 오늘 저 대신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유, 그 뭐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네. 예. 자, 그 제안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고광철 보좌관께서는. 일단 여기 뭐 위원님께서 네, 이게 한치호 의원. 네, 한치호 네. 의원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단 그 당에 이제 좀 의견을 던졌어요. 이게 나가실 분 네. 있으시냐? 이게 아무도 안 나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회장하고 수석 부회장이 촉대를 매자.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 프로그램 특집을 준비하면서 다른 정치부가 있는 매체에서 진짜 특이한 거 한다고.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보좌진들 불러놓고 그러니까 방송. 대한민국 방송사상 최초라고 저희가 네. 계속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김수철 부장께서는 이력을 봤더니 굉장히 특이하시던데 서울시 의원을 하셨어요. 네. 서울시 의원이 보좌관보다 낫지 않습니까? 높고 낮게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 낫다고 그런 게 아, 네. 좀 상황이 더 좋지 아, 않느냐 상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네. 발음이 안 좋았다면 사과. 내 상황은 아마 물론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독자성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 네. 그 의원 보좌관은 이제 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스텝이다 보니까 네. 성격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회에 와서 이제 지방의회 경험을 많이 살려서 입법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다고 하면 지방의회 경험을 좀 하고 또 국회에도 경험을 하게 되면 미래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큰 자산이 되고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꿈을 꾸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 네,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광철 보좌관께서 보시기에 네, 네. 저 김수철 보좌관처럼 정치인으로 살다가 네. 어떻게 보면 섀도우 플레이어가 된 그런 케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뭐 김 보좌관이 뿐만 아니라 네. 이전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의원하다가 다시 보좌관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 예를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니 그 아마 정의당 민주당 쪽에 아마 그런 분이 한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국회의원하고 그 비례대표를 네. 네. 그 보좌관으로 바꿔가서 고 있지 않나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아니, 예,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네. 알기로는 좀 있는 거. 예, 예, 그래서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이 국회 보좌관이 이제 4급에 해당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청와대 뭐 1, 2급 하던, 그러니까 뭐 더 높은 직급으로 계셨던 분이 다시 4급 보좌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긴 있는데, 그 뭐 보좌관님 말씀처럼 그 의회 의원님하고 이제 보좌관의 어떤 크게는 다르지만 네. 결국은 어찌 보면 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뭐
뭐 안 된다, 뭐 좋지 근데 아마 않다. 이게 좀 지역적 근데 차이가 그런 건 있을 있어요. 이게 겁니다. 네. 의원님 하시다가 보좌관으로 들어오면 저희 밑에 있는 직원들의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별로 안 돼. 그 계속 좋은 건 아닌 것 그러니까 그 계속 할 필요에 보좌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김철 보좌관. 국회의원을 하다가 저희 시의원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도 이게 국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다가 또 시의회에 오니까 시의회에서 그 예산이라든가 법안들을 할 때 되게 중립적인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경우도 네. 있었고요. 또 저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반대가 많더라고요. 주위에서 의원하다가 자리도 뺏고 뭐 또 이제 자기 독자성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네. 이렇게 보좌관이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특히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이렇게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약간 상하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보좌관을 하다 국회의원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천을 잘 안 주거나 뭐 이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보좌관으로 가게 되면 당신 영원히 국회의원 못할지도 몰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정도예요? 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지금 1년 정도 보좌관 생활을 했고요. 아주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성민 보좌관 뭐 이렇게 나오셨지만 네. 저희가 알아봤더니 보좌관 여성 보좌관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여성 국회 보좌관 뭐 안에. 할만합니까 직업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국회에서 여성 보좌관이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을 그거는 드러내는 전 잘 거라고 몰라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보좌관 일 자체가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세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출근 시간은 있대, 퇴근 시간은 없고 1년 중에 주말과 또 앞으로 이번에도 정기회가 시작되면은 네. 연휴가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양 자체가 사실 일하기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별로 격차가 너무 극심하게 이게 드러난다는 그렇다면서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근데 거죠. 또 그 예. 보좌관들은 적은데 또 비서진은 또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성분들이. 네.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네. 굉장히 극심합니다. 4급 보좌관은 아주 숫자가 적고 네. 이 안에서 직급 체계가 있는데 9급 비서 같은 경우는 여성이 상당히 70% 정도 될 정도로 50% 정도인가요? 네네. 그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앞서서 뭐 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이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은 없다고. 근데 카톡 금지법은 왜 발의하신 겁니까? 그거 뭐 보좌관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법 내지만 뭐 의원님들이 그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지 않습니까? 카톡 금지법 같은 거 내도 뭐 본인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어떠세요? 고건철 보좌관. 그건 뭐 저희가 해당되는 법안은 아닌 것 같고 민간 기업에 이제 네. 워낙 이제 그 뭐 요즘 뭐 그 가정에 대한 예.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이게 좀 자유롭게 그 가정 있는 삶, 저녁 있는 삶. 그걸 때문에 이제 어떤 민간 기업들 뭐 요 정도 해당되지 제 보좌관들은 그거에 해당이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요. 가족도 버리고 뭐 저녁도 없는 삶. 그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전에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은 주 5일 근무도 할 수도 없는 기자들이 모여서 주 5일 근무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그 회의를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루포 형태로 그러니까 이모저모 형태로 기사를 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경향신문에서 한 번 썼나?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카톡 금지법 같은 게 있어도 본인들은 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김수철 보좌관. 아무래도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또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은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네. 그 법이 갖는 성격이라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게 될 거고요. 네. 특히 이제 평일날 같은 경우에 뭐 늦게 카톡 주는 건 그래도 좀 그 이제 용인 가능한데 사실 주말에 주고 이러는 게 더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외람됩니다. 저희 의원님은 주말에는 잘 연락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락을 잘 안 주말에는 하신다고?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 부분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토요일은 모르겠지만 일요일 날은 또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고 그때 발표도 많이 하잖아요. 주말에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저쪽 연관.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주말에는 네. 이제 뭐 고관철 보좌관. 평일에는 이제 주로 이게 서울 사무실에 이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네. 뭐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주말에는 저희 부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이 울산 중구니까 네. 항상 주말에는 또 댁도 울산 지역구를 내려가시는구나. 댁도 울산에 계시고 네. 그래서
항상 주말엔 내려가시면 또 이제 지역에 계신 또 사무국장님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게 주말엔 또 이게 수행하고 뭐 보좌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특수한 상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본적으로 이 국회는 법을 입법하는 이제 기관이잖아요. 입법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거죠, 박성윤 보좌관? 법이 저희가 개정안, 제정안 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네. 어린이집에 네. 근처에서 저희한테 저희 당원 중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 당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네. 연락을 주셨는데 어린이집 근처에 도로에서 창문 옆에서 자꾸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 담배 연기가 어린이집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알아봤더니 이게 조례로는 제약이 돼 있는데 법으로는 이런 명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가 어린이집 주변에 인접한 도로도 이게 좀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저희가 법이나 제도에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사자 단체나 네. 노동조합이나 이런 곳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들 가지고 법을 발의를 한 경우가 그렇군요. 많습니다. 공동 발의를 네.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법상 보니까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거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도 일이겠어요? 그렇죠. 뭐, 예, 고광철 보좌관. 뭐 의석수가 많은 당은 네. 서로 이게 그 도장 서명 받을 때 소위 품앗이라고 하는데 아, 예. 영업을 해야 되는군요. 네, 찍어주면 또 찍어주고 예. 뭐 문제 없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품앗이하는 성격으로 해가지고 받기도 하고.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렇죠. 박 부장님 계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네.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열석 채우기가 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저희 그래요? 정말 이거 너무 힘든데요. 10명 제가 평상시에 당당한데 네. 법안 공동 발의 받을 때만은 정말 가장 비굴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의 심정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친분이 있는 네. 의원실들에 좀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그렇게 받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300개 의원실에 다 배포를 합니다. 사서함에다가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결국 찍어주는 건 동의하는 분들도 찍어주시는데 친분 있는 곳들이 많이 찍어주세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네. 사실 정당이 다르면은 잘 찍어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기는 네. 한데 근데 어쩌면 이거는 당의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차원에서는 찍어주시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것보다는 10명이라는 기준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입법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거를 10명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저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연명이랑 규정 바뀌어야 된다. 박 부장님 이 정의당 쪽에서 좋아하실 만한 법안을 저희가 지금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방에도 요즘 뭐 요즘 이 도장 받기가 전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냥 찍어주면 되잖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 법안 자체가 100% 만족하는 법안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뭐 이 법안을 발의하면 분명히 한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석 채워서 이제 뭐 어떤 뭐 이념이나 네. 뭐 보수가 추구하는 뭐 이런 거는 뭐 탁 봤는데 네. 뭔가 이제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연관돼 있으면 도장받기가 쉽지 찍어줬다가 괜히 욕먹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런 고충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안 열석 받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충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한번 알아본 게 있었는데 네. 그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 입법 발의 1인이 가능해요. 네. 근데 뭐 지금 의원 발의 조건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 뭐 저희 같은 경우인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 54조에는 분명히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의원 1인이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헌법이 부여한 의원의 입법 발의권을 그 취지를 살리려면 국회법 개정 요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1인 발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개정안을 법제실에 의뢰해서 지금
갖고 있어요. 네, 도장을 몇 개 받았는데 요것도 엿석 채우기가 힘들어요. 보내주십시오. 법안 보내주십시오. 보장님 뭐 찍으실 거예요? 아, 정의당 무조건 찍어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그러면 바로 저희가 기사 쓰면 그냥 특종인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도장을 아직 안 받아서 저희가 이제 보도자를 안 냈을 아, 뿐이지. 예, 보도자료 내기 전에 쓰는 게 특종입니다. 아, 이런 제가 거는 와서 전당적으로 네. 해야죠. 이게 실전 너무 문제가? 임박해서 법안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어. 사실은 이제 저도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법안 발의도 막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그게 소진이 되잖아요. 인맥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10개 받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되게 막 임박해서 내 법안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충분히 검토를 더 하게 되고 하니까 찍어주는 게 조금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법안을 제출할 어떤 의원실은 한 달에 법안을 10건을 낸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관 죽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 그런 아, 의원실인데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10건씩 내고. 아니 저희는 굉장히 자제해서 내는데 이게 사실 법안을 양으로 많이 내는 게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엄선해서 내는데 확보해야 될 것들이 계속 발생을 아, 해서 아, 그렇습니다. 그럼 보좌관님 그러니까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바꾸는 걸 예, 저는 김수현 이제 그 뭐 시의원 할 때 느꼈지만 네. 어떤 경우 법안을 보면 시행령으로 가능하거나 규칙으로 가능한 것도 법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되게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적으로 정작 필요한 법안들은 늦게 이루어지고 네. 무쟁점 법안들을 약간 성과주의적 차원에서 법안을 막 통과시키는 네. 약간 입법 만능주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장을 10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대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친소관계에 도장을 찍게 되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게 되면 찍는 우리도 부담스럽고 받아가는 그분들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네. 동의하고 그 법안이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갔을 때까지 찬성표를 던져주고 또 필요하면 그 법안에 우군이 되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고 이러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의미 없이 단순한 기능적 의미로 도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10개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제가 그냥 떠오르는 네. 건데 이게 국회라는 게 거대한 그러니까 협동조합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계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소사장들이 네. 있는데 그 소사장들끼리 잘 뭉쳐야지 뭐 일도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롯데호텔에 이제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이 3명이 쭈루룩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2분은 초선이었고 한 분은 이제 재선쯤 되셨는데 뭐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면서 거기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마치고 왔는데도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들의 이제 그 개파 수장이 누구를 만나고 나오는 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기다리면 보좌진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경험을 예, 언제 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요즘 같지는 않은데. 아, 요즘 아닙니다. 요즘 상황은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요즘 그때 상황, 예, 그래서 요즘 부시랑 누가 만나고 꽤 있을 오래되셨던 때, 경험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래되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사실 저는 당 사무처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10여 년 정도는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사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국회를 이렇게 주변에서 피상적으로 보다가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되게 많이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정당도 되게 민주성이 많이 강화되어 있고 과거처럼 1인 보스가 뭐 하자 해서 의원들이 따라가고 이러는 경우는 요즘 들어는 많이 좀 퇴색이 됐다고 할까 많이 옅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많이 그렇습니까? 저희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탄핵 사태 때 이제 탄핵 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분들이 아침마다 모이셔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대단히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민주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충분히 들어주고 상대편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해가면서 네. 좀 더 합리적 결정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인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우리나라 정당의 민주주의가 되게 많이 진전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요즘 많이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바른정당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김무성계에 대한 그 힘이 더 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유승민계가 더 힘이 더 강하다고 보세요? 두 분은 뭐 갑자기 키스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어떻게 저는-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연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연출? 저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저왜 저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보면 약간 네? 어색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요. 아, 네, 어색한 예.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런 부분들은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결별 직전에 연인을 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 좀 그건 살짝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바른정당도 지금 11월 전당대회를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원래는 이제 비대위 체제나 이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하는 과두들이 합의를 해서 이번에는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니까 그런 의견이 모아지니까 사실은 어느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지만 전당대회로 가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니까 네. 그게 수용이 되는 그런 정당인 겁니다. 그게 되게 민주적으로 지금 많이 변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느 쪽이 세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예단지어서 말하는 거에 동의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수파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의견은 소수파의 의견이니까 이건 다음 기회에 내가 이 의견을 내겠다 아니면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계파주의적 시각으로 과거에 그렇게 보셨는데 지금은 저는 그 두 분께서도 아마 민심의 흐름이라든가 또 국민들께서 바른정당에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냉정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고민한다는 거는 자유한국당과 큰 틀의 합의를 봐서 합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봐도 아니 되는 그것도 건가요? 하나의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강을 하자고 하는 세력들이 그런 분들께서 많이 네. 지도부 입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멀어지겠지만 만약에 이제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통합하에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쟁점화 될 수 왜요? 있고 자강론을 강력하게 외치시던 분 지금 그 김치 스캔들로 지금 그만두셨잖아요. 아, 예. 근데 스캔들은 스캔들이고 예. 또 정치는 현실이고 또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유권자들을 만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그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정책 정당화하는 개념들을 바른정당의 단초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역주의 정당이라든가 뭐 이념에 되게 막 몰입되어 있던 정당들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저는 그걸 유승민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그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가지고 유권자들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유승민 후보가 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걸 보고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도 좀 바뀔 수 있구나 하면서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른정당을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바른정당이 충분히 그 부분을 뭐 자강론이든 통합론이든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보수 우파 진영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계신가요?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친박계를 청산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그런 부분은 뭐 보좌관이 여기서 아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뭐 청문회 때 뭐 후보자들께서 늘 답변하시니까 네.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그거는 그 지금 혁신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혁신안을 내놓긴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더 이게 뭐 의원님들끼리 뭐 생각을 더 모아가지고 네. 어느 쪽이 뭐 이제 국민들한테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이냐 아니면 또 예를 들어 뭐 네. 바른정당하고의 어떤 통합 명분을 네. 줄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해서 결론을 질질 검토하겠죠. 끌지는 않겠죠?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선거까지는 갈 겁니다. 지방선거까지 네, 지방선거 간다고요? 전후까지도 아마 그럼 사실 굉장히 질질 끄는 건데. 질질 끈다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이제 보수의 경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합도 통합이지만 보수 진영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적통 경쟁이라는 정근대적 용어보다는 누가 국민들의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바른정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그거 하나의 과정이고요. 국민들은 그것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어떻게 끝나느냐는 갈등을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바른정당에 기대가 되는 거고 아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혁신의 과정에 있지만 그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네. 뭐 동료 의원들 그리고 또 한 번 징계했던 분들을 다시 징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당의 내부의 문제를 혁신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얼마나 바른정당이 잘 해내느냐 그것도 저는 국민들이 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른정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 진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에게 이제 약간의 데드라인 비슷하게 다가오는 건 선거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선거 전에 우리가 합당을 하거나 선거 연대를 하거나 이런 과정도 되게 그런 아까 국민들의 바람의 그 반영인 거지 저희가 저희끼리 합당한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막 저희를 지지하거나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박성민 보좌관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얘기는 좀 다른 거긴 한데 정의당의 법칙이 지금 화제입니다. 아, 네. 정의당이 반대하면 네. 낙마한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당을 애정을 가지고 정의당이 활동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예. 요즘 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정의당이 찍으면 그 사람 반드시 그 인사는 낙마한다. 예. 이게 사실 협력과 견제를 저희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적인 협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인사 문제와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인사일 때는 저희가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정의당이 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의당 같은 경우는 표로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여기에 개입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인사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그럼 겁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문재인 어려운 거 정부의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 네. 저희는 이제 문재인 인사 참사라고 부르는데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낙마하고 지금 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아 이걸 한마디로 네. 정부의 지금 잘하고 있나요? 인사 문제를 제가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면 건가요? 여러 마디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좀 독선적이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인사도 물론 있었고 네. 그렇지 않은 인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낙마했을 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시 재고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뒤에도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리고 고광철 보좌관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정책 얘기를 자꾸 여쭤봐서 저한테 왜 어려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 좀 지금 복지보다 오히려 군비 여기에 더 신경을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지를 해본 적이 있나요? 복지는 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냥 제가 그 얘기했던 복지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았을 네. 뿐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제 복지 부분 예산이 늘어가고 있고 아마 내년도 복지 예산도 아마 또 최대치를 그렇죠. 경신했죠. 네. 근데 지금 복지도 중요한데 안보보다 현재, 국방이다. 지금 그 복지보다 안보다. 예. 현재의 어떤 어떤 한반도 정세에 따른 네. 대한민국의 안보 역시 복지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던데. 그래서 네. 그 복지는 늘고 뭐 국방 예산은 주는데 이 둘 다 뭐 한쪽이 중요하고 한쪽이 뭐 요거는 뭐 안 된다 이건 아니라 둘 다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국방 예산 안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도 조금 더 신경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듣는 그 뉘앙스는 오히려 더 복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니까 안보가 흔들리니 국방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사 균형이라 하죠. 네. 뭐 어떤 무기 어떤 첨단화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이 훨씬 강한 건 맞지만 네. 양적으로는 네. 북한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첨단 뭐 전쟁 시대가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 어떤 재래 무기의 그 양이 뭐 그 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구나 요즘 핵폭탄 뭐 실험도 해서 뭐 네. 개발에 성공했다.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수소폭탄까지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애초에 방지하고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뭐 킬체인이라든지 그런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신경을 거죠. 써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부장관? 어, 주 전장으로 지금 네. 들어온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원래 편한 질문만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 정도면 편한 질문 같은데요. 왜냐하면 각이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게 군비를 무조건 감맥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복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를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네. 복지는 훨씬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군비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앞으로 향후 대응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군비 경쟁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 김수철 부장관. 저는 이제 그 복지 예산이든 그 뭐 외교 안보 예산이든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사상 초유의 그 6차 핵실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는 그 전과 이후에는 그 예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군사 무기 도입 체계라든가 아니면 또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남북 간의 관계에 쓰는 예산들을 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지 예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복지가 뭐 늘어나고 이러는 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조금 정부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제가 질문을 확 세게 하니까 이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네. 말랑말랑한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쓴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국회 후생복지 이런 건 어때요? 괜찮나요? 국회 어린이집 제가 비롯했는데. 저는 이제 네. 그 실감을 했거든요. 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네, 김수철 부장. 시의원을 나와서 이제 그 3전 1승 2패. 그러니까 한 번은 이기고 두 번은 져서 이제 약간 백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일단 때가 되면 그래도 월급이 나오니까 이게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온다. 이거 월급이 나오니까 일단 그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또 그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꼭 그렇게 금전적 이런 것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과 함께 뭐 저희 같은 경우 상임위가 외교안보 분야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공익적 국가의 공동체를 위한 일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일들에 또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다는 개념이 들기 때문에 그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는 이렇게 복지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그 국회 그 피트니스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한 7시 반쯤 7시쯤 도착해가지고 한 30분 러닝하고 국회 식당에서 밥 먹고 7시 50분쯤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백수 생활 때는 진짜 감히 생각도 못했던 아주 약간 그 후생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네, 대기업. 그런가요? 박성민 아니 그런데 이제 너도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아, 또 너무 미화되는 거를 방지하시는군요. 방송 보시면 또 오해하실라. 아, 우리 세금으로 지금 저렇게 즐기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공무원 아예 정도 복지 아예 수준을 안 돼 누리지 있지 않다. 않고 네. 뭐 적당히 이제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의원회관 이게 보좌진들이 네. 느끼는 후생복지는 조금 뭐 부족하다는 왜요? 것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아 예? 후생복지는 잘 돼 있어요. 뭐 언론에 가끔 나오지만 백수 입장에서는 되게 잘 돼 있는 거고 제3 어린이집 짓고 예. 이런 육아 고봉철 보좌관? 복지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아까 뭐 체력센터 네. 뭐 말씀하시는데 그거 그 정도까지. 아, 그래요? 근데 직원이 일하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는 박성민 보좌관. 그렇게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왜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여기가 의원 300명에 인턴 포함해서 9명 의원실당 일을 하면 2,7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일하고 네. 있는 굉장히 큰 단위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은 근데 뭐 이제 제공되는 게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곳의 시설이 외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는 않다고 아, 그래요? 봅니다. 예. 아니, 그냥 정의당이 보통 그렇게 일반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팔랑귀인가 봅니다. 그런 안에 것 같기도 식당이 하고. 있고 저희가 네. 그 보통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보통 기업체도 있는 정도의 그런 돈 내고 사 먹는 근데 식당이 저는 있고 다른 그런 곳을 거죠. 가보지 못해서 아,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다른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잘 몰라서 기업체 복리후생은 전 더 잘 돼 있다고 아 봅니다. 그럴까요? 근데 뭐 대기업 그것도 같은 뭐 일부 경우는. 대기업들이겠지. 네. 사실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나 그 뭐 가보진 않. 저는 이제 현장을 뭐 중소기업 이제 저희 관 이제 저희가 시연할 때 김수호 보면 그 중소 기업들 가서 보면 국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거죠. 예, 기교치가 저희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데 가끔 궁금할 때는 있습니다. 저기 우리 중앙 간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후생복지가 되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저는 뭐 이 정도는 뭐 그런 대로 부처도 별거 없을걸요? 제가 제 알기로는 생각에도 중앙부처도 부처도 네 별거 없을 거라고 없는 생각이 걸로 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국회 어린이집을 굉장히 네.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근데 직장 어린이집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래도 활동을 하기에 직업 생활을 하기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렇게 비춰봤을 때 일하는 여성들이 좀 더 편하려면 이런 직장 어린이집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들 가까이 있는 보육시설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잘 돼 있는 면을 비춰서 네. 이건 잘 돼 있다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게 사회적으로 훨씬 더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제가 보니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처럼 초짜 보좌관은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후생복지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성복지. 근데 박성민 보좌관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어린이집이 많아야 제가 이렇게 일을 네. 하고 있다라고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어린이집은 국가가 나라를 아이들을 키워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우왕철 그것도 보좌관. 예? 그거 정말 캐치프레이즈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게 출산, 육아, 복지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뭐 어떤 그 다른 면 때문에 다 묻힌 거지 박근혜 정부가 전체적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 때도 복지 뭐 그런 네? 부분에서 창조 경제 이런 것도 네, 괜찮았죠. 그러니까 경제 그게 뭐 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정책 전부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뭐 문화의 어떤 그런 그 최 아줌마께서 네. 그렇게 하는 그 거 창조경제에서도 그런 걸 빼먹어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거죠. 부분만 네. 그리 했지. 그런 뭐 복지나 국방, 뭐 행정, 법치 이런 부분에는 뭐 너무 많이 이렇게 나열하셔가지고 나름의 뭉툭하시는데 아까 나름의 이제 성공적인 아니 박승민 보좌관 말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김수철 보좌관.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아들이나 아이가 어리다고 하면 참 국회 어린이집에 참 보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회 어린이집 옆에 국회 운동장도 있고 되게 윤중로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래도 여기다가 맡기고 있는 어머님들은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고건철 보좌관님. 그거는 네, 그 네. 뭐 어린이집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직장으로서 이 국회는 그다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직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고건철 보좌관. 그것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아니면 네. 저희도 느끼는 어떤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호불호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만큼의 어떤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대접을 받고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이제 보좌진 월급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어떤 안정성 면에서는 예를 들어 그 국회 보좌진이라는 직업이 그 인사권이 국회의원님한테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안정성은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정말 우리가 비정규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서류 채용한다 하고 하루 이게 채용했는데 네. 하루 봤는데 얘가 별론 것 같아. 이 직원이 별론 것 같아서 다음날 나가라. 하루 만에 바로 잘리고 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보좌진이란 직업이 네. 결코 좋은 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모시는 국회의원이 자기가 본인이 가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의원 배지가 날아갔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보좌진도 다 그냥 하루아침에 직업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다 집에 가야죠. 다 집에 가야 네, 되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다시시거나 이제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늘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뭐 어느 순간이 되면 자리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뭐 입사를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과장 승진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그 연차가 좀 보장이 되는데 저희는 4년마다 고민을 해요. 4년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공천을 받으면 그게 이제 다음 또 이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당선되는 분 어느 분이 계신가 이게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4년마다 이 자리를 고민하는 게 그 밖에서 보시기엔 모르는 네. 저희들만의 굉장한 스트레스. 이거는 정당의 차이도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정의당은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오. 정의당은 의석수가 적으니까 네. 여기는 보장한 자리가 더 좁습니다. 그래서 뭐 실력 여부랑 아무 상관이 없이 4년이 되면은 4년 동안 일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루아침에 의원이 면직 신청서 한 장이면 저희는 해고기 때문에 오. 그것도 많은데 4년 임기를 같이 보내도 그 다음번에도 또 고용을 걱정해야 되는 게 보좌진이라는 직원의 이면입니다. 야 이게 그러면 그리고 법 보좌관을 하고 싶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없을 아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지금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이거 택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오. 아까 뭐 제가 이런 거 계속 아니에요? 그 이제 조금 예, 제가 기술적으로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스트레스는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그 좀 짧기는 하지만 와서 느끼는 게 이렇게 의원님하고 코드가 잘 안 맞거나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저 말하자면 성과가 없이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경우 할 때는 이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수차례 한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제 정치 경험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 뭐 지방의원 한 제 입장에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고용의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업무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제 직무로서의 어떤 약간 이제 불만족도 네.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후배들에게 만약에 그래도 이제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단순하게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법률화해서 행정부를 갖다가 아니면 또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원님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해본다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저희 의원실이 말씀을 좀 드려서 뭐하지만 이게 되게 민간 사기업에서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저희 방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뭐 왜 왔니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대답이 되게 그런 게 이게 이제 입법적 과정들이나 이렇게 공공적 영역에서 국회라는 곳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자기가 했던 일에다가 정치적 마인드와 입법적 마인드를 보태게 되면 자기가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평생 직장으로서의 보는 그 루트하고 또 국회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많이 도전해서 물론 사급 보좌관 자리는 되게 많지가 않더라고 생각보다 와서 이게 정의당도 마찬가지 저희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경험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본인이 커리어를 쌓아 다른 일을 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여의도 대나무숲이라는 익명 페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후원금이 안 거치는 건 의원님이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의원님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거기다가 글을 올려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게 있다는 게 처음.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알지 모르는 것처럼 거기다 글도 올렸는데 나는 처음 들었다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예, 않고요. 사실은 의원님들 공부 많이 합니까? 저희 의원님 되게 많이 하십니다. 예,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훔치고 들어오시는데 왜냐면 제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 놓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보좌관이 모시고 있는 네. 뭐 정양석 보좌 의원님이나 그리고 저 박 보좌관이 모시고 계시는 윤서현님도 공부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는 정가변 부의장님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네. 밖에서 보기엔 회의도 안 들어가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렇죠. 뭐 돈 일도 안 하면서 왜 세금 주느냐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저녁에 뭐 스케줄이 있으시면 일찍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그 의원실 방에서 항상 그 언론도 보시고 네. 그다음 뭐 정책 자료집 같은 것도 있으시면 보시고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왔으니까 의원님 좀 해야죠. 그렇죠. 제가 기회 드린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정가변 의원님 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새벽 3시에 깨세요.
밤 아, 11시가 그래요? 됐든 뭐 12시에 들어가셨든 늘 새벽 3, 4시에 깨셔가지고 아침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 전날에 이제 어떤 그 사건이가 그거 이렇게 자료도 챙겨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들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이게 그 한 300분의 의원님들이 다 아마 뭐 사실은 그- 국회에 뺏질하다는 네. 딸질하다고 네. 뭐 일 안 하고 그런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말 없습니다. 저희 뭐 보좌진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밖에서 보시기에 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안에서 실상은 의원님들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근데 노력하시는 어떻게 새벽 분들. 3시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 그거는 이게 의원님 이제 오선이시니까 네. 그게 초선 때부터 늘 아, 이렇게 몸에 배웠던 몸에 배워서. 그 성격이 있어요. 하고 그 아침 새벽에 국회 나오셔가지고 그 국회 이제 직원들하고 공차시면서 건강도 다지시고 해서 저희 방에 제일 출근을 먼저 하시는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이어가지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는 의원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저희 의원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아유, 말 못하고 그렇죠. 계속 어버버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저희 의원님 아까 또- 말씀을 끊으셔서 예. 살아남으려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부장. 이제 저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정당 경험이 되게 풍부하신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18대 때는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외통위를 지금 오셨는데, 제가 1년 전에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역시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게 상임위 회의장 가보면 이게 대부분의 다 똑같은 어젠더를 놓고 견해를 다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하는 의원하고 안 하는 의원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왜냐하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는데 뭐 A라는 의원이 한 걸 내가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그러면 제가 공부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현안을 자기 시각에 맞춰서 보려고 하면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는 되게 힘들고요. 참고로 저희 의원님은 한 5시 정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박성민 보좌관. 저희 의원님의 유서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의원님의 기상 시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저도 저희 의원님을 자랑을 하자면 저희 의원님은 목포 지역에서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정책화하는 거에는 달인이세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에도 현장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네?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본질적인 문제 다루는 거 굉장히 좋아하셔서 눈앞에 있는 정책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사회의 본질적인 문들을 다루는 게 정치인이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그것도 계속 공부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모시는 국회의원들을 자랑 한 번씩 했으니까 소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성적이 바로 보좌진들의 인사고과다. 인사고과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김수철 보좌관부터. 저는 네. 동의합니다. 그게 왜냐면 그게 이제 국회에 와서 보니까 사실 국회는 되게 상시적인 국감 체제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자료를 요구하고 받는 것도 그렇고 또 긴급 현안질이라는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 임시국회 열어서 정부의 보고를 청취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시 국감 체제이긴 한데 그래도 국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국감이기 때문에 국감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또 어떻게 뭐 정부를 조금 말하자면 견제하거나 또 우리가 준비했던 아이템들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양들이 사실 국회 보좌진의 어떤 능력과도 좀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꼭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네. 고가가 된다고 생각이 도가 듭니다. 된다. 네. 박성민 보좌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감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품을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좌관의 실력, 의원님의 실력 이게 이 자리에서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기여서 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이 된다. 예. 고원철 보좌관께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지금 국정감사 준비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죠. 예. 2주 남았죠. 네. 3주 남았네요. 이제 예. 추석이 중간에 열흘이 있어서 이번에 평가 네. 확실하게 받겠다. 뭐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박 부장님, 김성호 부장님께 말씀한 게 어차피 보좌진의 어떤 평가는 평소에도 있긴 하지만 국감 때가 가장 받기 때문에 그게
그 뭐 자료를 받아서 뭔가 언론에 자꾸 의원님 노출시키는 그런 게 향후 뭐 다른 보좌관들한테도 평가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회하면 세금 먹는 하마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힘, 보좌관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